세 번째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 스티커 아래 숨겨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구름이 좀 끼어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뜯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입니다. 발걸음이라는 노래군요. 예. 자, 이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제 저희가 구름을 좀 표현해 봤는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부 집안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가장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을 텐데, 일단 먼저 당내에서 이 또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이은재 의원인데, 이은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좌파의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사모님하고는 제가 굉장히 절친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했고요. 네,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은재 의원인데,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게 이은재 의원의 저 행동이 정말 이게 철새라도 너무 심한 철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사모하고 친분 때문에 정치란 게 대의하고 명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탈당했고 다시 이게 왜 복당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른당이 예를 들어 이게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했으면 최선을 다하게 밀어주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비판하거나 뭐 단일한 논의는 노는데, 예를 들어 이 바른당이 부산의 유세차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대밖에 없대요. 네. 김세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대, 여기 다른 위원장이 한 대. 평균 재산이 77억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소극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지, 정말 이게 정의당을 벤치마크 해야 된다. 정의당보다 이게 의석이 몇 배 많습니까? 근데 이 지지율이 더 낮다는 게 과연 유승민 후보의 잘못입니까? 네. 저는 이게 전 당직자들이 이게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일단 이은재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그 이후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좀 차이 못 느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뭐 노코멘트 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은재 의원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차이를 못 느낀다는 말을 합니까? 바른정당이 나올 때 무슨 정신과 자세로 나왔습니까? 네. 친박 패권주의 깨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나와서 탄핵에 협조해서 탄핵까지 시켰던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의 가치관을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따르는 어떤 패권의 어떤 한 주인, 그분 따라가서 그냥 발걸음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철새를 넘어서요. 저분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자기가 명분이 있어 나왔다고 하면요. 그 명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청산 안 됐잖아요, 지금.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사면시키고 죄가 없다 그러고 무죄라 그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후보 되자마자 그때부터 지지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지조도 없으시고 명분도 없으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국회의원 때 공천받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일제 36년 왜 어떻게 일본한테 나라를 저렇게 금방 넘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 국회의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일화파 의원들이 존재하잖아요. 바른당 안에 한 20명 정도가 3자 단일화를 즉각 착수해라, 단일화 논의에, 이런 아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는 끝까지 안주한다는 거잖아요. 이 3자 단일화 부분은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유효한 카드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미 이제 좀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상병 박사님의 해석은 어떨까요? 삼자단이라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는 것이고 네. 당사자들도 반대했고 네.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논의가 잘 안 됐고 네. 안 됐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삼자단이라는 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크게 보면은 삼자단이라가 아니라 특정 후보들이 중도에 네. 자신을 던질 수는 있는 거죠.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후보로서 끝납니다만은 바른정당은 보수의 새 희망 네. 일구지 않을까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당은 계속 가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 내야 돼요. 네. 또 새 정부하고 뭔가 또 정책적인 연대라든지 또는 경쟁을 해야 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더 중요한 거죠. 정당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현실적인 지금 고민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이제는 상층부의 정치인들이 하기가 이미 늦어버렸다. 늦었다. 그러면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될 것 같으냐? 네. 저는 국민에서 될 것이다. 왜? 네.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네. 그것이 단일화가 문제인데 홍준표가 될지 문제인데 안철수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상당 부분 단일화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후보 쪽은 오히려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네. 될 수 있는 쪽으로 표가 몰리면서 사실상 단일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그 단일화가 관련돼서 이제 열흘 앞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막 물밑에서 움직임이 지금 막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이 삼자 단일화가 네.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 대 반문재인, 반문. 이 구도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따지면 세 분이 단일화해서 한 분이 돼서 양강 구도가 되면 제일 사실은 이쪽 전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 저 삼자 단일화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삼자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게끔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의 여론이 아 정말 그 문재인 대 반문 이거에 대한 구도로 가면서 네. 만약에 그 노력이 막 하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네. 그러면 뭐 기적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좀 예.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를 놓고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국민의당과 저기 바른정당 간의 양자 단일화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단지 바른정당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홍준표를 지지하는 예외는 아니라 봐. 이분들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그것을 저는 부유하는 보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변수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딸이죠. 유담 씨가 그 유훈동이라고 또 이제 오빠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아들이죠. 네. 후보의 아들이죠. 네. 그 유훈동 또 유담 씨가 성시아네커 유튜브에 뭐 그 영상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바로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영상인데요. 네. 그 유승민 후보의 대표 유세곡 있잖아요. 샤샤샤. 샤를, 숫자 4를 패러디해서 만든 샤샤샤를 지금 춤을 직접 추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댓글들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보러 들어왔다가 아들분이 더 귀여우셔가지고 눈길이 간다는 말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네,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치면서 저 모습 보니까 이게 심상정 후보 말이 생각나는데 그 아들도 이게 상당히 훈남이었잖아요. 근데 며느리감만 많이 생기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한탄하던데. 네. 근데 심상정 후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저 따님도 아들도 귀엽잖아요. 그럼 이게 그 며느리감이나 사위감만 오를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지지율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심상정 후보 아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승민 후보도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후보님 따님 지지자분들 사입감 누가 제일 괜찮은지 다 잘났는데 딸을 사람이 주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뭐.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이 사진 찍어 딸한테 뭘 보내줘야
네, 유승민 후보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